1998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가 있던 그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은 광기 어린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입구부터 물을 고의로 틀어놓은 탓에 다량의 혈흔과 섞여 있었고, 직접 손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접시, 유리잔은 모두 잘게 부서나 현장의 모든 증거들을 훼손시켜 놓은 범인들입니다. 그리고 룸 안에서 발견된 처참한 모습의 3명의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택시기사 고 씨는 17cm의 자창이 무려 20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손님으로 왔던 여성 김 씨는 12cm의 길이로 목의 절반이 잘린 상황이며 입식 옷걸이라고 합니다. 이 옷걸이 같은 걸 부셔서 몽둥이를 만든 뒤 그 몽둥이로 약 7차례에 걸쳐 맞은 열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신 자상, 칼 상처까지 확인이 되지요. 목, 가슴, 배 등 많은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는 이 노래주점의 주인 이 씨였는데 전신 자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13cm가량 찢어놓은 흔적도 확인됐죠. 이 사건이 더 이상했던 이유는 목적성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성범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남자도 있었고 여성도 섞여 있었으며, 그리고 그 외에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원한 이런 문제로 바라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 움큼씩 잡아서 무작위로 잘라놨다는 점. 둘째,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러놨다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목의 절반 정도 자른 김 씨의 경우 발바닥 혈흔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는 건 죽이기 전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걸 유추해 보일 수 있고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발로 밟아 고정시킨 후 범행했다는 흔적까지 확인됩니다. 이상한 점 네 번째, 분명 사라진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귀금속, 이런 물품을 다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죠. 당시 경찰은 계획적 범죄, 원한, 청부 혹은 조직의 소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세 사람을 너무나도 처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요, 범행할 때 쓰인 도구, 첫 번째는 사시미 칼, 두 번째는 특전사부대가 쓰는 톱니가 있는 칼, 최소 2개의 칼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과 결박에 사용했던 케이블 타이를 갖고 다녔다는 이 2가지 문제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증거 중 국과수가 인정할 수 있었던 건 운동화 족적 3개뿐입니다. 지문도 나오고 다른 흔적들이 나왔다 치지만 이곳은 노래주점.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있던 것이죠. 그렇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목격자와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명의 생존자 최 씨의 기억입니다. 이들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3인조 살인마의 몽타주만 남아있죠. 분명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20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죽었거나 해외로 도피했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범행을 못 저지르거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범인의 가능성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2013년 6월 1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서울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그 끔찍함과 아직 잡지 못한 범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사실 두렵기도 무섭기도, 그리고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남았습니다. 2020년 현재
과거와 달리 수사기법이 발전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발적이지만 범인은 일반인이 아니다. 그리고 살인해본 경험이 분명 존재한다. 부검하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 절대 처음 아니다. 훈련받은 사람 같다. 경험치가 너무 많아 보인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자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100%다. 그리고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짧은 걸로 보아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범죄의 모습을 보면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케이블 타이를 잘못 묶은 애들, 그리고 현장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완벽히 못 지운 흔적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이었죠.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내용 중에 이 사건 범인 얘네들이라고 하던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연쇄납치 살인사건의 범인들. 자,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주목했던 이유도 정말 이들이 범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연락을 했고 사건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아니다라고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이유는 실제 사바이 사건 범행 당시 여기에 수배되어 있는 사람들 중 딱 한 명, 김종석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다른 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즉,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완전히 원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 이상한 이유니까요. 흉기를 가지고 다니고 뭔가 결박할 때 쓸 도구를 갖고 다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많은 의문점이 남는 것. 이 흔적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분명 경험치가 있는데 너무 잔혹하게 살인하니까 특수교육을 받았나? 뭔가 훈련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문에서 다른 쪽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현장, 사바이 사건의 현장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 사고가 아닌 환각상태.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환각상태면 뭐 정신질환이 있는 거야? 아닙니다. 바로 마약범죄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의 범죄 행동으로 지켜봤을 때 사바이 사건은 확률적으로 꽤 높은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바로 필로폰. 자, 지금부터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대로변 5층 상가 건물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입니다. 이 건물의 3층에 있는 2곳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홍익사 전당포를 운영하시던 57세 고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죠? 비디오 DVD방이라고 적혀있는 저곳. 저 안에서 비디오 종업원 23세 신씨가 예리한 흉기로 각각 15차례에서 17차례 찔린 채 사망하고 발견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은 금품 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전당포를 노렸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대로변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런 사건을 발생시킨다? 또 하나, 50대 남성과 20대 청년, 아무런 접점도 없는 그냥 같은 건물 한 층에 있는 사람인데 수차례 찔러 되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당시 지문 족적을 채취했고 국가수 분석 결과, 그리고 CCTV 화면까지 모두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수사는 답보 상태로 흘러갑니다. CCTV가 너무 흐렸기 때문에 2명 같긴 한데 누구라고 할 수가 없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요,
그 시기에 금품을 노린 2인조 강도가 있었습니다.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 환자를 가장한 강도들이었는데 침입을 한 뒤에 사람들이 없어질 마지막 타임에 가서 코골이 수술하려고요. 저희 삼촌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며 이 안에 있는 목동, 신정동, 광명시 이런 도심 외곽 지역을 계속적으로 털고 있는 범죄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 범인을 찾게 됩니다.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범인은 당시 59세, 이름 이진구, 강도 상해 전과 12범입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에는요 아들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빨리 잡히는 게 분명히 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지내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말은 적중했습니다. 탐문 수사 끝에 이진구의 거주지를 확인했는데 그 안에서 찾은 건 신발입니다. 근데요, 그 신발도 이상했습니다. 신발에 혈흔 반응이 체크가 됐거든요. 아니 여기 왜 혈흔이 보이지? 어찌되었든 그대로 넣어놓고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통신수사 이후 결국 이진구를 체포합니다. 이진구는 위에서 얘기했던 연쇄 강도 사건에 대해선 순순히 인정합니다. 첫 번째 어디, 두 번째 어디, 세 번째 어디, 네 번째 어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닌데? 나 같이 했어요. 바로 이 남자와. 이름 이병주입니다. 자, 근데 분명 형사는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자백을 순순히 한다고? 뭔가 감추는 것 같은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숙집 신발 혈흔. 그 신발 혈흔과 관련돼 국과수의 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 가지와 일치합니다. 바로 석촌동 살인사건. 이진구는 석촌동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공범 당시 나이 40세 이병주와 함께한 걸 자백했던 거지요. 이렇게 이 사건은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진구와 이병주, 이들은 각각 2004년 2월 23일 그리고 2004년 3월 24일 같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이로서 각종 전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마약입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되어 필로폰을 투약하며 서로 형동생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지요. 출소한 이후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이진구는 평소 알고 있던 전당포를 범행하자라고 함께 공모를 합니다. 이 안에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이진구가 2004년 11월 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탕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각각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을 소지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오후 1시 3분 고씨 바로 전당포 주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해 전당포 내실로 들어가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한 장돌이 즉 망치죠. 피해자의 머리를 수에 때렸으나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지 않고 소리를 내며 도주하고 그걸 밖에서 본 이병주가 들어와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살해했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 그 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비디오 가게 알바생 23세 신씨가 복도를 나옵니다. 뭐지? 그 순간 이병주를 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 살인이다 라고 느껴 소리를 지르며 비디오 방으로 도망치자 바로 따라 들어가 조용히 해 라고 했지만 계속 소리를 질러 그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쓰러지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등에도 전신 모두에 수에 칼을 찔러 흉부 자창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평상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도리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망치는 밑에가 깁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구입하자마자 그 철물점에서 톱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밑부분을 잘랐다고 합니다.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은 붙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작은 칼, 잭나이프 칼 같은 걸 미리 또 준비했고, 그리고 독극물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 찌르고 자살하려고요. 이들은 체포가 된 이후에도요, 절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뭐 먹지?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끝난 걸까요? 그런데 이들이 석촌동 이전에 4명을 더 살해했습니다. 이 이유가 밝혀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왔던 거죠. 바로 이병주가 이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함께 죄소자로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서신을 보낸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파일 말인데 저는 자수하고 싶지도 않고 때가 되면 다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형님이 제 사건 내용을 알고 싶어하니 적어보지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시죠? 편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보도 아니면 관두세요. 형님이 송파 건설소장 했던 생각이나 무작정 꽂혀서 그냥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돈을 50 찾고 그런 건데 저 진짜 여러 상태로 기억은 나지만 진짜 괴롭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사는 것도 지겹다고 여겨지고 내 목숨을 죗값으로 치르고 그냥 끝내고 싶네요. 어쨌든 송파일은 증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땡땡 빌라 사건입니다. 가스검침 3명의 아줌마, 뭐 형님만 알고 계세요. 가스검침으로 들어가니 아줌마가 열어주고 가버리고 가스검침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3명 중에 아줌마 1명이 나한테 오렌지 주스 먹으라고 주고 그 사람은 다시 갔어요. 집에 2명이 남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찔렀죠. 굉장히 많이 찔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불로 덮고 그리고 그 안에 맞다. 버버리. 다 버버리 명품밖에 없었어요. 뭐 운동화도 있었고 면바지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내용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경찰청 내부의 모든 자료의 사건이었는데 이거에 대해 이병주는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안의 모습, 현장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까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두 진술이 똑같았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3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명이 오렌지 주스를 주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 집이 좀 부잣집이었는데 이 2명의 어떻게 보면 가정부라고 하지요. 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줬죠. 가스 검침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진술과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죠. 여기에 대해 이병주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유는 이진구가 자신에게 그 빌라 사는 사람 돈 많아 라고 얘기해서 그게 기억나서 들어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가스밸브가 있길래 검침원이라고 하면 열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현장 사진 및 영상, 진술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이병주가 얘기한 것 중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통한 아줌마가 더 심하게 반항해서 뭐 손에도 상처 많이 났을 거예요. 손목 부분에 칼이 한번 관통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때렸어요. 관통 자창, 난자하게 찔렀습니다. 분명 자기가 필로폰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 신용카드로 2번 인출했지. 그거 한 20만원하고 30만원, 총 50만원? 이거 전부 경찰 내부 자료인데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병주의 단독 범행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주와 이진구는 공동범행을 또 저질렀었습니다. 2004년 1월 윤현동 신문사 직원 이것으로 가장에 금품을 훔치려다가 오른손을 찌르고 도주한 사건, 그리고 월계동의 이비인후과를 위협해 200만 원을 빼앗은 사건, 이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북 익산 서점 직원을 살해한 사건, 95년도엔 필로폰을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997년 발생한 서초동 콜라텍 딥하우스 살인사건 역시 이진구가 한 것으로 자백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행 모든 현장이 매우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나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범행을 더욱 잔혹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이진구는 2010년 정연밀라 사건 재판 도중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인트로 부분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자, 이 사건에 대해 사망한 이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니다. 나 근데 술 먹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똘만이라고 부르는 2명을 데리고 약을 하고 사고를 쳤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중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되게 많은 자백을 하고 결국 사망해서 어떤 걸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범행 행동 패턴, 칼로 난자하게 찔렀고 현장을 어떻게든 훼손하려 했으며 처음엔 강도범행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마약, 그리고 시기적인 상황, 활동 반경 패턴까지 사람들은, 그리고 경찰 내부에선 한쪽으로 화살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병주. 자, 이병주의 몽타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헤어스타일은 닮은 것 같기는 한데 콧볼도 닮은 것 같고 턱이 좀 특이하게 생긴 건 닮은 것 같긴 한데 살집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98년 사건, 체포된 사건은 나중입니다. 거의 6년이 지났죠. 필로폰 투약을 하고 살이 조금 빠진 모습으로 정확한 사진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범인이 아닐까. 이병주, 2020년 9월 22일, 2004년 8월 19일 강북 미아동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 미수 사건과 2004년 발생한 명일동 주부살인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현재 어떠한 사건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면 무죄 주장. 왜냐면 자기와 함께 했었던 이진구는 사망했고 그거 이진구가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 증거가 없잖아. 나 그때 허위로 자백한 거야. 라는 취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병주는 얼마만큼의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전북지방경찰청은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약 9건 정도가 더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하고 있고 전국지방청이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살인사건 미제와 관련돼 흔적이 비슷한, 범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묶으려고 했고 난자하게 찔렀으며 그리고 현장을 훼손하고 가는 모습. 과연 그가 사바이 단란주점의 범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용의자 3명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1번 용의자 갑입니다. 진두지휘를 했다. 뭔가 제일 잔인했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머지 2, 3번은 따라다녔다. 허술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2, 3번에 대한 이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은 정모씨,
3번은 한모 씨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건 현재 저희 수사 자료에서는 현재 주거지가 불명확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당시 생존자 말대로 따르면 둘은 따라다니는 입장, 시켰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의 입장이다 라고 기억했고, 많은 전문가분들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이들이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몇 가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딥하우스 사건에서는 주범이 이진구고 그 이외에 2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한 명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범이 이병주이고 나머지가 2명이 더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어양동 사건에서는 이건 이진구가 저지른 사건 같다. 명일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준 것 같다. 석촌동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나왔고 방이동 사건도 이병준 것 같다. 그리고 익산의 교보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진구, 익산 교통사고 피해자 6.27사도 이진구, 그리고 미아동의 살인미수 관련도 이병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건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바이 사건의 기소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저희가 알기로는 유류품을 다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부 쪽지문 같은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좀 수사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죠. 다 갖고 있으니까.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조도 하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고 있고요. 많은 쪽이 현재 어느 정도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병주에게 많은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9.9%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이긴 한데 저희는 2005년 사건에 대해서도요, 네, 판결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판결문은 확인되어 있고, 이거 뒷이야기니까. 네, 판결문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판결문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뭔가 많은 더 내용들이나 증거자료나 영상들을 다 공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지금 저희에게는 조금 아직은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방송이 뭔가 공중파처럼 제작비가 더 많거나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거나 그렇다면 다 직접 취재를 하면서 그런 뭐 인터뷰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더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그냥 깔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는 그런 쪽의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공중파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확인된 거고,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내용은 유출을 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질적 내용입니다. 네, 사실적 내용이고 이미 사건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건 범행을 저지르는 패턴들이 있죠. 난자하게 찌르는 문제도 있고 그런 현장들도 있고, 처음은 강도, 금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른 쪽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건에 필로폰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기들 말로도 그러니까 필로폰을 했다. 그래서 거의 환각 증상이죠.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도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있는 상황 내에서는 그런 걸 약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위로 나왔던 네, 석촌동 빌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 사건의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사바이 사건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 사건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그것이 알고도 마찬가지로 다 보시면 전문가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정상적 상황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되게
범죄 패턴도 이상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남는 가능성이 마약이라면, 이라는 가능성을 깔았을 때, 그런 마약을 하고 연쇄살인을 난자하게 저지르는 범죄 패턴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생각보다 범주가 넓지 않았던,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돌았던 그런 자백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기까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한 명은 사망했죠. 한 명은 교도소에 있죠. 대부분 연쇄살인마들이 연쇄범죄를 멈추는 이유는 이거 두 개 아니면 딱 하나예요. 한국에 없거나 해외 도피, 사망, 교도소, 이거 셋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유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일단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도 여러 사람들을 유추하시고 하겠지만,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간 적도 없고,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을 찾고 싶었던 건 사건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약을 하고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행, 우발적 범행, 이런 쪽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살인사건을 저지른 애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범주를 좁혀봤을 때 흔적이 나왔던 거고, 신빙성은 경찰청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마 조만간에 언론에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하시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거에 대해 더 많은 조사 수사를 한 뒤 방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어설프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전할 수 있는 저의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내용이니까 하나의 또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